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5장 소비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함수와 관련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이자율도 있고요, 소득, 가처분 소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케인즈가 이 소득을 좀 강조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을 때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등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자, 그래서 케인즈는 소득이 중요하다 해서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소득 가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기는 잘 설명해. 근데 장기는 잘 설명을 못합니다. 장기와 관련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이런 식으로 소비함수가 단기 소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단기 소비함수. 근데 장기에는 사이먼 꾸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원점을 통과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단기와 장기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장기다라고 하면 장기 소비 함수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기에는 평균보다 한계가 작아. 그래서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상대소득 가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상대소득 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것은 그냥 소득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상대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 개요를 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자, 인트로 개요 측면에서 보시면 상대 소득 가설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현재 상황 말고 상대가 누가 있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 또래 집단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여기서는 나의 뭐라고 할까? 현재 같이 어울리는 친구, 뭐 이렇게 동료 집단, 친구, 동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 습관성 있죠? 과거의 나, 과거의 나 자신. 이게 이제 습관 이렇게 되는 거야. 습관. 이런 것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듀젠베리 밑줄 치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몇 가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비의 비가역성. 자, 소비는 습관성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한번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해도요, 다시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득이 감소할 때는 소비가 이렇게 잘 감소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의 비가역성, 요게 전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소비의 상호 의존성, 외부성이라 해. 다른 사람의 어떤 동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거기 보시면 상호 의존성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부성이라고도 하죠. 자, 어떤 개인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존 관계에 있는 동료 집단, 거기 속하는 사람들의 소비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내용은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 풀 때는요, 사실은 결론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가정도 돼 있지만 이 결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예,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에서는 이 꾸즈네츠가 이 설명을
케인즈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단기와 장기가 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해? 요걸 설명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대소득 가설의 내용도 바로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1번 장기 소비 함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점차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그거 스토리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런 내용들과 장기에는 평균과 한계가 같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장기 소비 함수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기 소비 함수는 여기 절편이 있어서 이렇게 평균보다 한계의 소비 성향이 더 작다.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1번 전시효과 있죠. 아니 친구들과 SNS에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서 폼생폼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 거기 보시면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 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전시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폼을 내는 거야. 전시 효과. 자, 1번 봅시다. 동료 집단의 평균 소득이 Y0일 때 자신의 소득도 Y0면 소비는 장기 소비 함수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살짝 보시면은요. 11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그림, 전시 효과와 톱니 효과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그림 자체가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림 자체를 어떻게 뭐 문제로 만들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에서는 포인트 내용만 보시면 돼. 단지 아이디어만 보시면요. 전시 효과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톱니 효과 있죠? 그 두 가지 용어 정리만 체크하시죠. 요게 이제 전시 효과고 톱니 효과는 이거야. 과거의 나의 습관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할 때랑 달리 소득이 감소할 때는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보세요. 결론만. 동그라미 5번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 왜가 거기 뭐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설득력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 자체가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단기 소비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장기 소비 함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거기 보시면 A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우리 집이 되게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면 아니 부자로 살다가 집안이 좀 약간 가세가 기울어진다 해도 소비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 공부도 하루에 책상에 책과 담을 쌓고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유튜브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앉아서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처음엔 그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여기 소비의 감소는 처음에 어떤 걸 따라가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요걸 따라간다니까. 요거. 이게 단기 소비 함수 아니겠습니까? 단기 소비 함수가 되고 이게 이제 장기 소비 함수가 되는 건데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 가지고요. 요게 요렇게 감소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단기에는 요걸 따라가다가 장기 요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집안이 살기 힘들어졌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곡선 자체가 밑으로 쿵 내려가서요. 거기 보시면 B에서 C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가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소비가 감소하면 또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또 쿵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톱니같이 생겼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학자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오 톱니바퀴 같이 모양이 생겼네 해서 거기 나와 있는 톱니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한테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 동그라미 6번, 5번에 있는 회색깔 박스 있죠? 그거가 결론이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단기에는 절편이 있고 장기는 원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번에 나와 있는 게 톱니같이 생겨서 톱니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나와 있는 전시 효과 그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그림 바로 위에 화살표 있죠? 자, 소비의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전시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소비의 비가역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과거 나의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톱니 효과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은 내가 올리는 지금 현재 횡단면 측면에서의 현재 동료 집단들과 아니면 과거에 짧은 과거라는 거와 긴 과거 하면 사람이 변하긴 하겠지. 근데 바로 작년의 나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확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거기 보시면 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 자, 평가를 보시면 1번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전시효과 이런 단어는 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거 잘 보시고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가 갑자기 감소하지 않습니다. 톱니효과. 약간 느낌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남들 소비하니까 따라서 하고 습관이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소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요. 소비를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 자료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아니, 소득이 감소했는데 왜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속성이나 심리적인 측면에 그런 게 있다. 제가요,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다 잘 살거든요. 같이 이번에 또 어디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뭐 한 500만 원 들여서 싱가포르 가재요. 근데 우리 집안은 지금 망했어. 근데 가지 못하는데 친구들이 야, 너는 왜 빠지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실적 분석하기는 쉽진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스에 절대소득 가설과 상대소득 가설 나와 있는데 절대소득 가설 케인즈 써주시고 소비의 독립성 그리고 가역성. 자, 상대소득 가설은 옆에 듀젠베리 써주시고 소비의 상호 의존성, 비가역성, 전시효과, 톱니효과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심층 연구 이런 것들은 우리 미시적인 얘기인데 넘어가시고 기회가 되면 뭐 시마 특강 이런 거에서 하도록 할게요. 미시에서 살펴봤던 시점 간 자원 배분 그쪽 파트를 보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소득가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소득가설. 자, 이것도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요.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단기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프리드만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을 한 것이고요. 자, 우선 1번 개요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항상소득 가설은 사람들이 전생에 걸쳐서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라는 피셔의 기간 모형, 이기간 모형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행복,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우리 이게 미시경제학 아니겠습니까? 이 프리드만이 통화주의 학파인데요. 기존의 경제학자에 해당하는 약간 고전학파랑 내용이 비슷해요. 고전학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야. 우리가 통화주의자의 태도, 그러니까 통화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통화주의로 약간 미시적인 접근을 합니다. 미시적인 접근 요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하면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잖아. 그래서
효용 극대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현재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할 때는 미래 소비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현재 소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미래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까지 고려하는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시면 forward looking이라는 말 떠오르십니까? 미래 전망적인 그러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프리드만은 항상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장단기 소비 함수를 설명합니다. 아니, 그럼 항상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거기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있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 박스에 보시면 그거 있는데, 자, 이게 나의 현재소득이야. 현재소득. 근데 이 현재소득을요, 둘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퍼머넌트 인컴이라 할 수 있는 항상소득과 트랜지토리 인컴이라 할 수 있는 임시소득, 이렇게 둘로 구성합니다. 자, 얘는 항상소득이고요. 항상소득. 얘는 여기 보시면 임시소득 또는 일시소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실제소득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소득이야. 실제소득. 책에서는 현재소득 대신 나의 지금 현재 실제소득. 네, 요거는 둘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항상소득은요, 퍼머넌트 인컴은요, 거기 살펴보니까 1번 볼게요. 항상소득이란 정상적인 소득 흐름으로 볼 때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대소득.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소득의 흐름이 기대 가능한 약간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매기마다 발생하려고 예상되는 평균이라는 말 있죠. 나는 말이야,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소득은 한 이 정도는 항상 유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중간에 내가 직장을 다녔어. 아니, 회사를 다니면 어느 월급 있잖아, 평균적으로. 근데 거기엔 약간 성과급, 보너스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기는 하겠지. 임시소득이 바로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임시소득이라는 것은 거기 한번 보시면, 우선 항상소득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현재와 과거의 소득을 가중평균한다라는, 그치? 그래서 기대 가능한 평균적인 소득인데요. 가중평균 하는데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우리 뒤에 계속 하겠지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는요,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할 때 적응적 기대가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세고전학파, 세케인작파 했을 때 항상 그 합리적 기대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항상 소득과 관련한 이론은 통화주의자가 되는데,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기반으로 깔고 얘기합니다. 케인즈는 정태적 기대, 이렇게 해서 뭐 뒤에 기대 파트에서 잠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평균 소득, 적응적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상 가능한 소득을 항상 소득이라 그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임시소득이다라고 하면은요, 자, 트랜지토리 해서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그리고 예측이 어려워. 네, 요 소득을 우리가 바로 임시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단기에는 임시소득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임시소득이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거기 살짝 보시면은 임시적인 보너스라든가 복권에 당첨되는 잠깐 운 좋게 어이구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는 제로가 된다. 0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아니, 요 가정이 중요해.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럼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거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의 한계, 단기는 설명 요거 하는데 장기는 차이 난다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뒤로 가보시면 네, 거기 123페이지 내용 보시면 밑에 그림 있죠? 예,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내용. 자, 우선 첫 번째 단기 소비 함수를 얘기하려고 해. 그 식 중간에 도출되는 과정은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밑에 그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별표 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기에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 아니 거기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니까. 단기 소비 함수가 소득축을 증가해. 그 앞에 1, 2, 3, 4까지 다 해가지고 막 그거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요 경제학을 제대로 경제학과이고요. 그냥 뭐 시험과 상관없이 전 더 할 겁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으시면 하셔도 돼. 근데 우선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요 우리의 목적이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 다 제끼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살짝 아이디어는 말씀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항상소득 가설을 강조하는 프리드만은 임시소득이 증가했잖아. 이거는 소비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임시소득이 증가했어. 그래서 내가 소득이 증가했어. 요거는요 소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득의 증가가 잠깐 운 좋게 생겨서 알바라든가 성과급 때문에 발생한,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내가 돈을 우연히 주웠어. 이런 것들은 임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50만 원? 이게 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임시소득의 증가에서 출발해서 나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 거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언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영향 미치냐? 그럼 퍼머넌트 인컴이 증가하는 거야. 내가 승진을 했어. 그리고 스테디셀러야, 작가야,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잠깐 그냥 운 좋게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잠깐 올해만 이렇게 책을 썼는데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한 몇십 년 동안 그냥 계속 책이 팔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되면 요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소비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요.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한 건 똑같다니까. 근데 이게 잠깐 이번 달만 50만 원 증가한 건지 임시소득으로,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항상 소득이 증가해서 앞으로 계속 50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따라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정리해 볼게요. 살짝 너무 깊이 있게 보지 말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래요. 1번. 자, 소비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그냥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항상 소득에 의해서 일정 비율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K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약간 전체 항상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항상 소득은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거꾸로 갑니다. 항상 소득은 내가 번 소득에서 임시 소득을 뺀 거야. 이해 가세요?
아니 나의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임시소득을 뺀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는 K, 내가 버는 소득에서 임시소득을 뺀 나머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 소비 성향을 한번 써볼게. 평균 소비 성향은 아니 내가 버는 소득에서 소비가 어떻게 되니? 이게 평균 소비 성향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얘가 KY-K Y의 T, 여기 C가 요거 그냥 안으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분의 Y 이렇게요. 아니면 저걸로 그냥 해서 Y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서 정리한 걸로 하면 K 1-Y분의 YT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호황일 때랑 불황일 때랑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밑에 그림 살짝 보시면 자, 수평축이 뭐가 되냐면 이제 소득의 상황이고요. 장기 소비 함수가 이렇게 롱런 컨섬션 커브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거기 보시면 A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Y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호황이 되거나 불황이 되거나 이거 약간 단기적인 시계열이고요. 횡단면 분석에서는 고소득자랑 저소득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어. 자, 그런데 경제가 호황일 때 거기 보시면 Y1이 경제가 호황이야. 여러분 경제가 호황일 때는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술 확률도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더 생겨요. 경제가 불황이면 내가 소매치기 당하거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임시소득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다 그러면 또는 고소득층이다 라고 하면 불황과 저소득층 그건 하지 않을게요. 임시소득이 0보다 클 가능성이 많다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어떻게 보면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럼 세뱃돈이라든가 뭔가 용돈도 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보너스에 가까운 용돈 같은 것도 임시소득인데 부유층일수록 그런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해 가십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고 싶긴 한데 돈이 없잖아. 고소득층보단. 그러니까 이제 임시소득이 엄청 크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호황이 되었는데 장기적인 수준에 맞춰서 소비가 이만큼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임시소득이 0보다 크게 되니까 소득이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 것 중에서 항상 소득이 증가해야지 뭐 극단적으로 전부 다 임시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아예 증가 안 하면 수평이지. 수평은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증가합니다. 조금. 그래서 호황과 고소득층일 때는 대부분이 임시소득이어서 소비는 조금 증가합니다. 조금 증가. 이해 가세요? 이해하려고만 하세요. 그냥 이거 내용 해서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문제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른 내용을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해서 그래프 그린 연습까지 더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요게 바로 단기의 소비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거나 저소득층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단기에는 잘 설명하는데 장기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5번 나와 있는 거 거기 나와 있는 박스 보시고 그림 바로 위에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임시소득이 0보다 큰데 소비점이 H로만 증가해.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얘가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되면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날개 부분에 임시소득이 증가할 때 실제소득이 증가하는데 임시소득이 증가했을 때 실제소득 중에서 임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아니 여기 보시면 소비는 항상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한 것 중에서 요 임시소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항상 소득이 조금 증가해. 얘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 자, 다시요. 내가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는데 거기서 임시소득이 70%, 70만 원 증가했어. 그러니까 항상 소득은 이렇게 30만 원 증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소비도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다시 내가 소득이 증가한 크기는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거기 임시소득이 일부 있어서 항상 소득은 조금 증가하고 그 결과 소비도 이렇게 조금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124페이지 가보시면요. 단기에는 이렇게 됐는데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단기 소비 함수는 이렇게 됐는데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2번 장기 소비 함수. 여러분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시소득이 제로가 된다니까요. 장기 길게 놓고 보면 임시소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상쇄되고 해서요. 평균적으로 임시소득은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제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요게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K로 끝나잖아. 그럼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K로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에는 임시소득이 평균적으로 제로가 돼서 그래서 소비 함수는 이렇게 생기게 되고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써놓으시고 살짝 이해만 하시고요. 이걸 주관식으로 뱉어낼 건 아니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는 결론은 케인즈의 요 소비함수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듀젠베리랑은 다르게 소득을 이렇게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임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에는 영향 안 미치고 항상소득이 변했을 때 소비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시사점과 한계 한번 볼게요. 시사점과 한계 보시면 1번 볼게요. 케인즈가 주장한 일시적인 세율 인하. 여러분, 그 밑줄 치세요. 아니, 세금을 깎아줬는데 일시적으로만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달만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다음 달은 오히려 세금 인하로 인해서 조세 수입이 별로 들어오지 못한 것을 다시 밖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에 더 높은 세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율 인하는 바로 임시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일시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일시소득의 증가로 연결되고 자, 이거는 항상소득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소비 증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요.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뭔가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세율 인하는 임시소득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효과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정부가 만약에 정부가 소비를 높이려고 한다면 소비 증가를 추구한다면
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소득을 증가시켜야 돼. 퍼머넌트 인컴을 증가시켜야 되고 이 항상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고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 근데 항상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시적인 세율 인하가 아니라 영구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런 재정 정책과 뭐 영구적인 재정 정책 뭐 그게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쳐요.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뭐 심층 연구 거기 나와 있는 거는요. 그냥 제목만 보세요. 일시적인 세율 인하의 경우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영구적인 세율 인하가 효과가 크다.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생애주기 가설 한번 봅시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 해가지고 생애주기 가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길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한번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가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피셔의 다기간 모형,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는 그 모형을 좀 더 확장시킨 거입니다. 그래서 어빙 피셔의 우리가 현재와 미래만 있다라고 하면 2기간 모형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다 쪼개가지고 다기간 모형. 그래서 다자를 뺐어요. 우리 책에서 그냥 기간 모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하면 모딜리아니, 블룸버그, 엔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MBA 가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 가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한번 살펴봅니다. 소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 1번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 사람들의 소득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매우 낮고 장년기에는 매우 높기 때문에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수평축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 나이가 있어. 나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여기 소득의 흐름과 소비의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자, 모딜리안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거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어. 근데 이제 심플하게 봤을 때는요. 아니, 소득은 약간 요런 흐름을 보여요. 소비는 요런 흐름을 보여요. 그냥 약간 평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소득의 흐름인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유년기야, 나이가 애기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노년기야, 노년기. 요때는 이제 소비는 이제 좀 더 큰데 버는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소득과 소비의 흐름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장년기 이렇게 되면 아니 여러분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여기는 소득이 소비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플러스 저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저축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저축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전체를 신경 쓸 때는 유년기나 노년기에는 마이너스 저축이니까 이때 많이 벌 걸 땡겨서 쓰고 이렇게 가능한 한 소비를 좀 평탄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다시 볼게요.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 소득은 유년기와 노년기는 낮고요. 장년기에는 소득이 높아요. 이걸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밑에 그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그려놨고요. 자, 뭐 그림도 그걸로 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원래 이제 논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시간, 나이 해가지고요. 요때가 이제 은퇴 시기고 요게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비 자체는 노란 색깔로 할게요. 소비 자체 흐름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죽을 때면 이제 소비를 안 하지. 그래서 소비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런 식의 U자 거꾸로 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유산 물려받는 게 있으면 여기 절편이 초기의 부, 웨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일을 하니까 점차 소득이 좀 증가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제 Y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전체 거기 Y 이게 나와 있는데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부고요. 아, 죄송해요. 여기 부고요. 소득 전체는 이렇게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가 지금 어떻게 쌓여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가 있다가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내가 죽는 날을 잘 모르니까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를 더 많이 이렇게 플러스로 될 수 있고 이 플러스는 이제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원론에서 설명하는 심플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모딜리아니의 논문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으로 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여기 보시면 소득이 거기는 이제 또 처음부터 소득이 위인데 사실 보면 또 어렸을 때는 이제 소득이 없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긴 해요. 자, 근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피라미드 모딜리아니의 피라미드 설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 저축이 되는 거고 플러스 저축이 되고요. 이쪽은 내가 이제 은퇴해서 돈 버는 게 없잖아.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빨간 색깔이 이제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정명렬 선생님 책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 시험 중에 좀 어려운 게 이제 회계사 시험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 할 때 요거 비슷하게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내용. 자, 우선 1번 볼게요. 자, 소비함수는 T년을 더 생존할 걸로 예상되는 어떤 개인이 W1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부터 은퇴할 때까지 R년 동안 매년 Y1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대요. 은퇴할 때까지 Y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쭉 예상이 되고 소득의 현금 흐름. 자, 은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는 미래 버는 100만 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100만 원과 가치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할인율이 빵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이자율을 제로라고 하게 되면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R이 제로라면 오케이? 자, 그럼 거기 보시면 나의 총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내가 버는 소비할 수 있는 총 소득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거 일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R 은퇴할 때까지 에다가 Y 하니까 이거와 이 면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R에다가 은퇴하는 거에다 매년 얼마 버니 근로소득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W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초기의 부 물려받는다는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뒤에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단기의 소비함수와 장기 소비함수가 어떻게 됐니?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남은 일생 동안 매년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함수는 이거 소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내가 T년 동안 산다 할게. T가 100년이면 100으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소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요 우리가 T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요거를 T로 나눠줘가지고 T로 나눠줘서 거기 보시면 소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에서 Y에 초점 맞춰서 쓴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다 좀 볼게요.
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초기에 유산이라든가 물려받은 게 있으면 그걸 n분의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T와 R 이렇게 있고 Y. 아니 이걸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하면요. 요거 나는 소득이 이제 소득과 소비와의 함수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소득이고 여기가 소비 이렇게 할 건데 얘가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얘가 기울기. 그리고 얘가 뭐야? 얘가 절편, 수직축 절편이지 뭐. 절편.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단계는 저기 절편이 있으니까 단기 short run consumption curve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살짝 보세요. 남은 생존 기간이 40년이고 30년 동안 일을 한다라고 하면 뭐 T에다가 40을 넣고 뭐 R이 30 집어넣어서 거기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요 절편에 해당하는 거 요거 T분의 1을 요거 W 웰스로 해서 알파 W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Y만 남기고 요걸 베타라고 할게. 베타 Y와 같은 요런 꼴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소비 함수는 이렇게 절편이 있고 소득에 비례하고요. 요 베타가 바로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소비 함수를 요런 꼴로 만들게 되었고요. 자, 우리 앞에 했던 건 똑같습니다. 단기 소비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 소비 함수 한번 살펴보면은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앞에서 도출한 저 소비 함수를 y로 나누게 되면 평균 소비 성향을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소비 성향은 c를 y로 나누는 겁니다. c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쓸게. 앞에 나와 있는 뭐 이걸 해도 되는데 그보다 심플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으니까 여기다가 c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를 빼고 y분의 9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하죠. 그리고 베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소비 함수는 소비축을 통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3번 장기 소비 함수다라고 하면 장기 소비 함수는 자, 장기에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과 자산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Y랑 W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이 재산, 부, 이게 이제 소득이 이제 막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단기에는 갑자기 자산이나 이게 확 늘지는 않는데 장기에는 다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Y가 증가하면서 얘도 증가해요. 이게 되어서 오케이? Y분의 W가 같이 증가하면 이게 1 이렇게 됩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앞에 거랑 똑같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Y분의 W가 일정하게 되면 APL도 일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고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되면 한계 소비 성향도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특징 및 시사점 한번 볼게요. 특징과 시사점.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여기 생애주기 가설은 보통은 이제 심플한 그 그림으로만 이렇게 해도 돼요.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먼 미래까지 고려하는 등등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 1번 소비의 설명 함수로 자산을 포함시켰다. 웰스 요게 들어갔어요. 에셋이라고도 합니다. 자산을 포함시켰어요. 에셋
이게 대문자 A라고 쓰기도 해요. 저 책에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아니면 웰스 여기서 이제 W라고 표시를 했고요. 부 이렇게요. 자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근데 이걸 포함시키니까 여러분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은 과거의 나, 내 또래의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고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 가설은 아니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단기와 장기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해가지고 항상 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서는 이 자산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소득의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퍼머넌트 인컴 우리가 프리드만에서 항상 소득 가설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항상 소득이라는 게 뭐야? 이런 건데 그거 모호성을 상대적으로 좀 뭔가 개선을 시켰어요. 인생 생애 전체까지 모형을 확장시켜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3번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미래 전망적인 그런 소비 이론에서는 항상 소득 가설과 똑같이 단기적인 조세 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축에 미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사점에서는 먼저 잠깐. 그래서 정부의 단기적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어요. 정책은 효과가 무력하다 아니면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구 구성 거기 밑에 화살표를 체크하실까요? 기대 수명이 길어질 걸로 생각되면 노년기에 비해서요. 사람들은 저축을 더 많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노후에 여러분들 한 120살까지 산다 생각해봐. 근데 은퇴를 60살, 50살에 해. 그 어떻게 60년 동안 먹고 살 걸 대비해서 저축을 많이 해놔야죠. 저축률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현실에서 노년층의 마이너스 저축이 이론 예측보다 적은 것으로 근데 현실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불확실성 등등 이유가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5번. 자, 5번은 그 같이 앞에 거랑 같이 보세요. 항상 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 살펴보면 피셔의 이기감 모형이라고 돼 있죠. 다기감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2번 이거 앞에 거 정리입니다. 항상소득 가설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을 구분해가지고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 생애주기 가설은 소득을 항상소득, 임시소득 구분하지 않고요. 전생에 걸친 고른 소득과 소비의 패턴 그거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입제약과 소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심화 시간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랜덤워크 가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랜덤이 이제 임의에 이렇게도 번역해요. 임의에 럭비공이 이렇게 생겼어. 너무 그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럭비공이. 그래서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랑 비슷해. 술 취한 사람이 휘청휘청 하다가 막 전봇대가 막 일어나고 땅이 일어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두 발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왼쪽으로 가고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확률, 임의 그런 뜻입니다. 랜덤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임의로 보행 가설 워크라고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미 이걸 랜덤을 우리가 이제 확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걸어가는 거니까 보행 가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번 개요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용 자체 결과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랜덤워크 가설은 항상소득 가설에다가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항상소득 가설에다가 여러분 항상소득 가설은 기본적으로 밀턴 프리드만이 통화주의라고 했잖아. 기대를 반영했는데 어떤 기대를 반영한다고 그랬습니까? 적응적 기대를 고려한다고 했지. 근데 여기다가 합리적 기대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합리적 기대를 집어넣어서 분석합니다. 자, 이건요 로버트 홀에 의해서 제시된 것으로서 불규칙 보행, 그러니까 번역을 불규칙 보행 가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규칙성이 없다는 거,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는 거, 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찍는. 그래서 가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옛날에 실험 같은 것도 했죠. 원숭이들하고 애널리스트랑 막 이렇게 게임 대결을 한 거야. 누가 이겼을까요? 1등 원숭이, 2등 원숭이. 아니,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보다 이렇게 투자가들보다 원숭이가 더 이긴다는 거야. 원숭이는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지. 자, 원숭이님 바나나 드세요. 바나나 먹고 왼쪽으로 던져서 버렸다. 아이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졌다. 아이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8강에 진출했을 때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가 맞추기 대회 할 때 옛날에 유명한 축구 선수 펠레라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근데 그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축구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야 이래버리면 아르헨티나 막 국민과 축구 선수들이 울고 그랬어. 펠레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펠레가 꼭 집어서 얘가 1등 할 거야. 그럼 분명히 8강에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8강 가니까 문어한테 물어보기도 해. 문어가 다리가 8개잖아. 그래서 어디에 문어가 발을 이렇게 담그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이긴다 했는데 원래 미신적인 것 같고 웃기긴 하잖아. 근데 문어에 맞출 확률이 정확해서 뭐 우승팀을 맞추는 문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재미로 웃자고 하는 건데 그만큼 어느 팀이 우승할지 가능성 같은 것들은 도박사들도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돌발 변수가 있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미 보행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살짝 보시면 1번에 합리적 기대라는 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에 개인들은 이용 가능, 그 표현은 암기해 두세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까지 체크, 항상소득을 예상하고 그게 합리적 기대야. 그래서 그때 항상소득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소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T-1기에 거기 2번, 3번 이거 다 보지 마세요. 예. 결론만 보세요. 끝에 3번만 보세요. T기의 미래소득, 이자율 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보에 반영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끝에 T-1기의 소비랑 T기의 소비가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약간 미시경제학에서는 조금 더 거시경제학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미시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설명하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요 정도만 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T기의 예상치 못한 변화 6번에 별표하세요. 아니,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이용 가능한 all available한 모든 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 but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동그라미 6번 예상치 못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변화는 요거는 예상치 못한 변화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임시소득하고 비슷해. 평균적으로는 제로가 돼. 거기 밑에 나오는 입실론 예상치 못한 충격 5차 항에 해당하는 5차 요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것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보시면 T기에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를 요거 맞췄으면 여기를 T기의 소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1기 소비에다가 요거 되는 건데 요게 평균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T기의 소비는 전년도 소비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얼마가 될 것 같아? 아니, 가늠이 없잖아. 그냥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건 야, 어제 종가랑 같겠지. 이게 가장 정확한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함수 결론 나와 있고요. 다음 시사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사점. 자, 거기 보시면 전통적인 소비함수 이론과는 달리 미래의 소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소비만 알면 된다.
이렇게 미래 소비에 가장 좋은 예측치는 현재 소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밑줄 치세요. 미래 소비에 가장 좋은 예측치는 현재 소비다. 다음 2번 예상치 못한 충격은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여기요. 예상치 못한 이거는 예측할 수 없어. 이거는 예측 불가.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소비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소비 함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극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예상된 정책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소비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뒤통수를 팍 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합리적 기대를 할 때는 예상된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 예상치 못한 정책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되고요. 자, 평가 실적 분석에 따르면 또 랜덤워크 가설이 너무 이게 약간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니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가 랜덤워크 가설의 예측보다는 소비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밑에 참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요점 정리 보시면은요, 표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단기만 설명하고 꾸준해치의 실증 분석, 장기 소비 함수가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상대 소득 가설, 항상 소득 가설, 생애 주기 가설, 뭐 랜덤워크 가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표 자체 이렇게 보면 조금 뭐 있어가지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본문 내용으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특징들 보면 용어들 있죠? 그런 용어들만 살짝 보시고요. 밑에 뭐 공분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까지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요점 정리 소비함수 이론의 발전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돼. 소비함수 이론 그냥 가볍게 보셔도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오히려 나오게 되면 어렵게 좀 나오면서 함수식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다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투자 함수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